안녕하세요. 알보TV입니다. 오늘은 이 새로운 정부의 향후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등 규제를 완화를 해서 주택시장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을 많이 늘리고, 두 번째는 임대차법, 임대차 3법 개정이라든지 또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민간임대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중에서도 공급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면을 한번 살펴본다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큰 틀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세부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택 공급에 대한 공약 부분을 살펴볼 텐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현 정권, 새로운 정권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5년간 250만 호 이상을 공급을 할 텐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약 130만 호 이상 정도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주택을 공급을 할 것이냐,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켜서 수도권에 약 30만 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된 공동주택에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것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 또 구조 안정성 가중치를 하향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 부담금 부과기준 금액을 상향, 분양가 규제를 운영을 합리화한다라는 내용들인데요. 주택 공급 공약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사항입니다.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것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률 개정이 꼭 필요한 공약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부담금 부과기준 금액 상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서 공급을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구조 안정성 가중치 하향이나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가중치 상향 조정 같은 경우에도 시행 규칙이나 고시 개정만으로 이 부분도 추진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이런 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공급 면에서 이렇게 쭉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가장 공급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공공택지 142만 호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량이 가장 많은 그런 공약이기도 한데,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142만 호, 수도권에는 7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TX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만 약 1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역세권 콤팩트시티, 역시 법률 근거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인허가권자가 상당수가 이 지자체 단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중앙정부 단독으로 하겠다 하고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돼야 하는 정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아시다시피 여소야대 국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관련된 공약들이 빠르게 실현되기에는 굉장히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네, 다음은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추진한다. 재수립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은
시행령 이하 개정만으로도 바로 추진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종부세 취득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을 통해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주택자의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보유세 개편은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단기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하라든지 이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 주는 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공약 역시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많이 인하해 주겠다라는 이런 공약들이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통으로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세제 보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 세제의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적용을 2년간 유예하게 되고, 또 위에 보시면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뭐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과세, 현재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주택을 2주택 이상 취득하게 되면 높은 세율의 취득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완화가 되게 되면 이 부동산 매매 시장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공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출. 이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 LTV 규제의 합리적인 개편과 청년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LTV 상환율을 80% 정도로 높이고, 또 지역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LTV 상환율을 70%로 단일화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LTV 규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위원장의 어떤 고시 변경만으로도 용이하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TV 토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가장 먼저 선볼 부동산 정책으로 이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차 3법을 예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LTV 개편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부동산 정책 사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이제 DSR 완화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LTV만 완화시켜주고 DSR을 건들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LTV가 완화가 되더라도 DSR이 그대로면은 고소득자들에게는 조금 유리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 실수요자에게 DSR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향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입니다. 최근에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를 외국인이 거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외국인 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 국제법상 상호주의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지역에 국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체류 자격 종류에 따라서 차등 규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주택임대 시장의 정상화 및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활성화입니다.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임대차 3법의 경우에 그 전면 폐지라든지 크게 개편을 하게 되면 시장에 큰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약하게 이렇게 개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임대차 3법 개정을 하려면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쉽지가 않은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 밖에도 이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매입 임대형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건강보험료도 깎아주고 종부세, 양도소득세,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이내 이것들이 어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시키는 주된 원인이 주택임대 사업자다라고 판단을 해서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현 정부 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조금 세제가 더욱더 많이 보완이 되면서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서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라는 취지인데,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 일부를 민간 임대주택으로 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배정을 하는 이 배정 자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공공택지 같은 경우 민간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건설사, 이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분양가 규제 등으로 인해서 이 사업자에게, 건설사들에게 이익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그 이익을 건설사에게 어떻게 보장을 해줄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새로운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봤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올라온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주택 개발 사업, 건설업은 물론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걸림돌이 조금씩 해결이 되면서 주택 공급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이 규제들이 다 바뀔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쉽게 공급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3기 신도시도 지금 사실은 하세월이고, 국민이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수도권 아니면 서울일 텐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이 부동산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주택 공급의 부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사실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가 되게 되면 시장에 물건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막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일시적으로 이 세금 감면한 만큼 가격이 약간 조정이 돼서 시장에서 매물 거래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물건들은 금세 시장에서 다 흡수가 될 수밖에 없고 소화가 돼서 금방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회복은 금방 될 것이고, 그 가격 상승이 예전처럼, 지금처럼 뭐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완만한 가격 상승을 앞으로 계속 이룰 것이고, 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높은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물가 상승률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또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을 공급할 때 공급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지역, 또 서울의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을 염려하실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날은 꾸준하게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규제, 또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